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치3D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6번째 강의, 트림시트 실전 기초편 텍스처 제작 강의입니다. 자, 텍스처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사항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트림시트 워크플로우의 기본적인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 강의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SF 박스 프랍만을 위해서 딱 필요한 만큼의 텍스처만 제작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트림시트의 빈 공간은 박스 프랍 강의 완료 후에 다음 강의를 위한 여백으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텍스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빈 공간을 다 꽉 채우지는 않을 거고요. 세 번째는 데칼 시트의 타입 또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강의에서는 베이스 컬러, 노멀, 메탈릭, 러프니스에 반응을 하는 디퍼드 데칼을 기반으로 할 거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는 트림시트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필수적인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본 강의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강의는 아니고 트림시트 워크플로우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기초편, 중급편, 심화편 같은 강의는 향후에 따로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많이 누락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제작해볼 텍스처는 2장이에요. 트림시트 텍스처 하나랑 그리고 컬러 노멀 메탈로프니스에 반응하는 데칼 시트 텍스처 이렇게 총 2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텍스처를 이제 같이 한번 따라서 제작을 해보시죠. 자,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버전은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신 버전 기준이요. 저는 항상 최신 버전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저는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이게 특히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는 버전에 따라 가지고 서로 지원하지 않는 노드라거나 서로 지원하지 않는 필터 같은 것들이 그런 상위 하위 호환이 생각보다 잘 되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웬만해서는 최신 버전으로 작업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텍스처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파일, 뉴, 서브스턴스 그래프 버튼을 눌러서 제작을 하는데요. 템플릿은 메탈릭 러프니스, 텍스처를 제작하기 위한 템플릿은 거의 요거 하나만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요 아래 것들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탈릭 러프니스에다 두고서 그래프 네임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이름을 정하시면 돼요. 저는 t_트림으로 진행을 할게요. 페어런트 사이즈는 초기 작업 해상도라고 써있기도 한데 작업하는 도중에 변경할 수도 있지만 2048이 원래 기본 세팅일 거예요. 근데 저는 1024에서 작업을 하고 이번 박스는 512 픽셀로 최종 매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업스케일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1024로 작업을 하고 512로 떨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24에다가 두고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아웃풋 노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메탈로프니스 템플릿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 노드의 기본 프리셋이에요. 자, 작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3D 뷰부터 세팅을 할 건데요. 이 3D 뷰는 어떤 식으로 세팅하느냐? 자, 첫 번째는 취향의 영역인데 저는 이 원근 왜곡이 많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카메라에서 에디트 셀렉티드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포컬 랭스를 조절을 해서 원근을 최대한 빼줄 거예요. 원근을 아예 제거하는 거는 또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퍼스펙티브에다 그대로 두되 포컬 랭스만 늘려가지고 화각을 좀 넓혀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톤 매핑이라는 걸 세팅을 할 거예요. 톤 매핑을 세팅하기에 앞서서 하나 안내를 드리자면은 톤 매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한없이 많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톤 매핑도 이번에는 대단히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톤 매핑은 기본적으로
자, 이 장면을 보시면은 빛을 등졌을 때나 그냥 살짝 사선으로 빛을 받을 때에는 표면에 묘사된 디테일들이 어느 정도 잘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빛의 각도가 정면에 가까워서 표면을 이렇게 전체를 다 들이우기 시작하면은 표면의 재질들이 다 날아가 보일 거예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페인터의 톤 매핑은 아예 켜져 있지 않아요. 그냥 리니어 컬러 스페이스를 그대로 쓰고 있지 톤 매핑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작업을 하게 되는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세팅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톤 매핑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나 페인터에서 작업한 결과물이 엔진에서 달라 보이는 게 생각보다 라이팅이 달라서는 아닙니다. 라이팅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널뛰기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톤 매핑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3D 뷰 상태로 직사광을 받을 때 이렇게 되게 밝아 보이니까 그래서 보통 작업자들이 톤 매핑 세팅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어둡게 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어둡게 제작을 해가지고 무난하게 보이면은 제대로 제작을 했다 라고 판단을 하고서 엔진으로 넘기겠죠. 하지만 게임 엔진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톤 매핑, 다른 컬러 스페이스를 쓰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엔진에 들고 가는 순간 언리얼 엔진에서는 훨씬 더 어둡게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톤 매핑이 달라서요. 톤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초과하는 그런 고휘도의 장면 정보를 이제 모니터에서 표현하기 좋은 0과 1의 범위값으로 내릴 때 그 내림과 동시에 명도의 분포를 어떻게 보기 좋은 상태로 바꾸느냐가 톤 매핑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 근데 언리얼 엔진은 ACES라고 하는 톤 매핑을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ACES 초창기 버전이 ACES CG를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OCIO라 그래가지고 더 상위 버전의 ACS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디폴트로 켜져 있는 거는 9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팅이 다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톤 매핑에 따라 가지고 이런 빛이 닿았을 때의 명도 처리나 발색 처리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라이팅을 설령 둘이 똑같이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나 페인터에서도 톤 매핑을 언리얼 엔진이랑 기본적으로 똑같이 맞추는 게 설령 라이팅이 달라도 더 비슷한 결과물을 이제 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나 페인터에서는 ACS CG, 그러니까 초창기 ACS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거는 되게 단순해요. 여기 3D 뷰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여기 보시면 sRGB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면은 ACES sRGB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요게 바로 ACES CG 톤 매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를 하시면은 요 밝은 부분의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1을 초과하는 고휘도의 값이니까 이게 빛이 너무 밝고 세게 그리고 모니터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고휘도 HDR 정보로 넘어가게 되면서 디테일들이 다 타버리는 게 보이겠죠. 하지만 이거를 0과 1의 범위로 내밀면서도 여기에 보이는 디테일들, 명도들이 어떤 식으로 고르게 보이느냐 그 세팅 값을 ACS로 바꾸면은 이렇게 장면에 있는 모든 디테일들이 올바르게 표현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ACS 톤 매핑은 너무 장면을 어둡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작업하기에도 좋지 않고 이게 인게임에서도 너무 어둡게 나오니까 이런 톤 매핑을 꺼야 된다. ACS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봤어요. 하지만 이거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ACS라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요. ACES에 맞춰서 처음부터 올바르게 매핑했다면 이 ACS 톤 매핑을 기준으로 매핑을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이게 언리얼 엔진에서 어떤 톤 매핑을 쓰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sRGB 상태로 매핑을
이렇게 sRGB 기준으로 잘 보이게 매핑을 했을 때 ACS로 넘어가게 되면 한층 더 어두워지는 것 뿐이에요. 이 상태로 잘 했더니 이대로 시꺼매졌을 뿐인 거예요. 즉 이거는 ACS에 맞춰서 올바르게 나오도록 매핑을 할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ACS에서 어둡게 나왔을 뿐이다예요. 즉 인과관계가 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ACS에서 잘 나오도록 올바른 명도값을 가지도록 매핑만 했다면은 ACS에서도 어둡게 나올 리가 없어요. 이렇게 장면에 직사광을 받았을 때 디테일들은 더 올바르게 살리면서도 안부에서조차도 시꺼멓게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ACS sRGB를 키고서 매핑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권장드려요. 물론 회사의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다른 톤 매핑을 쓰거나 아예 끄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언리얼 엔진의 디폴트는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가라면은 이쪽에다가 훨씬 더 눈을 길들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 작들 모두가 또는 제가 파트장으로 있을 때의 그런 회사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ACS 기준으로만 작업을 했었어요. 요거를 활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오브젝트들을 올바른 발색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으니까 이제 트림 시트 제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작할 트림 시트는 요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줄에다가 그리고 조금만 뚜껑용으로 쓸만한 텍스처 2개 구성으로 총 7개예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트림이니까 제작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림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먼저 꺼내야 될 노드는 요 쉐이프 노드입니다. 쉐이프 노드는 다양한 도형을 꺼내서 회전을 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노드예요. 그래서 뭐 여기 패턴을 눌러보시면은 스퀘어 디스크, 파라볼로이드, 벨, 가우시안, 쏜 등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지만 트림 시트를 위해서 사용할 패턴은 요 스퀘어입니다. 바로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자, 요거로부터 트림을 제작을 할 거예요. 자, 요 쉐이프 뒤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를 꺼내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요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는 포토샵에 있는 트랜스폼과 같은 기능이에요. 이미지를 회전하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요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얇은 트림부터 하나 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트랜스폼을 밑에를 잡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줍니다. 자, 근데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그 휜면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요거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내부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기본적으로는 타일링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요 2D 뷰 포트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타일링 모드를 킬 수가 있는데요. 요 밑에 있는 아이콘을 껐다 켜도 돼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렇게 전체가 계속 타일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타일링을 끄는 작업을 좀 노드별로 해줘야 되는데요. 그 타일링을 어디에서 끄고 키느냐? 모든 노드들이 공통인데 요 베이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요 베이스 파라미터는 그냥 이 그래프 속성 바탕을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베이스 파라미터부터 해서 노드를 클릭했을 때 베이스 파라미터 모두 다 동일해요. 여기가 이제 텍스처의 사이즈나 아니면 랜덤 값이나 아니면 타일링을 껐다 켰다 하거나 그거를 베이스 파라미터에서 제어를 하는데요. 요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를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요 타일링 모드에 보시면은 여기 Select Method of Inheritance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타일링 모드를 상속받아 가지고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단독으로 처리할 것인지, 즉 그 상속 처리에 대한 얘기예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Relative to Input, 즉 입력받은 부모가 타일링이 되고 있으면 얘도 타일링이에요. 얘가 타일링을 안 하면은 타일링을 안 하고요. Relative to Parent라고 하는 거는 요 그래프 속성, 바탕을 더블 클릭해서 그래프의 베이스 파라미터로 넘어오면은 이쪽에서 타일링을 할지 말지 전체 노드에 대한
타일링 메소드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뭐 전체를 제어할 필요는 없고 뒤에 있는 걸 제어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만 단독으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자,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의 타일링 모드에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앱솔루트가 이제 단독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앱솔루트를 누르면 요 롤아웃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이 HMV 타일링, 호리즌털 앤 버티컬 타일링이에요. 가로 세로로 모두 타일링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쓸 거는 요 호리즌털 타일링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은 세로로는 타일링이 안 되고 가로로만 타일링이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가로로 사이즈를 늘려도 이렇게 계속 보이고요. 만약에 노 타일링이면은 여기가 끊어져요. 근데 우리가 호리젠털 타일링을 쓰는 이유는 뭐 좀 조절하다가 뭐 얘기하자면 이렇게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요 옆으로 슬쩍. 그랬을 때도 타일링이 끊어지지 않도록 좀 예방해주기 위해서 호리젠털 타일링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위에 한 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얇은 한 줄을 또 만들 거예요. 또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를 복사를 해서 블렌드 두 개를 연결을 한 다음에 블렌드는 썩는 노드입니다. 이름 그대로 혼합이고요. 이 블렌드 노드에서 블렌딩 모드를 뭐 add 또는 return을 이용을 하면은 요 밝게 덧셈을 해가지고 밝게 뽑아내는 용도로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맥스 리튼을 이용을 해서 블렌딩을 하고 아래로 내려줄게요. 자, 이 경계가 이렇게 좀 닿나 안 닿나를 잘 보면 되는데요. 네,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가 경계가 이 트랜스폼에 딱 맞춰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미묘하게 끄트머리가 뭉개진 느낌이에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텍스처의 사이즈를 줄일 때 민맵이라는 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민맵은 뭐냐면은 더 작은 텍스처라는 의미인데요. 요 민맵은 텍스처의 사이즈가 싹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저해상도의 텍스처로 다운 샘플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가장자리 쪽이 너무 많이 사이즈를 줄이면 이렇게 뭉개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에 있는 민맵 모드를 오토매틱이 아니라 매뉴얼로 바꿔서 원본 해상도를 그대로 줄였다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매뉴얼로 바꾸면은 이렇게 딱 칼같이 떨어지는 상태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민맵 모드를 매뉴얼로 바꿔서 딱 떨어지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클릭해서 딱 요 1픽셀 정도만 떨어지는 위치로 둡시다. 이렇게 두면 되고요. 요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니까 뭐 축소했을 때 없어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확대해서 잘 떨어져 있나 안 떨어져 있는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또 하나 더 복사를 하고 블렌드도 하나 복사를 해서 이렇게 블렌딩을 한 다음에 또 살짝 내려서 1픽셀 정도만 떨어질 수 있도록 올려준 다음에 이번에는 크기를 이렇게 조금 키워줄게요. 조금 한 이 정도면 되겠네요. 한 2배 정도? 2배 정도로 키워줬고요. 또 하나를 복사를 해서 또 블렌드 노드를 하나 꺼내고 뒤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이제 살짝 더 내려서 조금 더 두꺼운 트림을 하나 제작을 해볼게요. 조금 더 두꺼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복사해서 제일 두꺼운 트림을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두꺼운 트림. 또 내려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뷰포트를 제가 컨트롤할 때 보면은 요 뒤에 있는 요 블렌드를 더블 클릭을 하고 뒤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를 한 번만 클릭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요랬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요 블렌드 모드를 킨 상태에서 트랜스포메이션 2D를 바꿨을 때 실시간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를 더블 클릭을 해버리면은 이제 조정을 하는 거는 보이는데 반해서 다른 부분들이 얘네들끼리의 블렌딩이 된 상태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작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항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정하는 노드가 최종 결과 값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하면서 시각화를 하기 위한 노드를 더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기 위한 노드는 한 번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이제 전체 결과 값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트림 5가닥을 일단 먼저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모서리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베벨 노드를 꺼내 주시면 돼요. 베벨 노드를 꺼내서 디스턴스를 좀 안쪽으로 이렇게 디스턴스를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줄이면은 요 마스크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생성돼서 모이는 형태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요 위쪽이 다른 노드들은 마스크를 기준으로 이제 딱딱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형태로 된 거에 반해서 끝에 있는 애는 그런 식으로 생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위와 아래쪽이 타일링 모드가 연결되어서 붙었기 때문에 확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걸 끊어주기 위해서는 베벨 노드에 있는 타일링 모드를 역시 앱솔루트로 하고 하자마자 끊어지네요. 앱솔루트로만 바꿔주셔도 끊어진다. 뭐 끊어지지 않을 때에는 타일링 모드를 바꿔가면서 끊어지는 상태에다가 두고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버티컬 타일링으로 해가지고 위쪽을 끊어줬죠. 자, 요 상태로 뒤에다가 레벨 노드, 밝기를 조정하는 노드죠. 요 히스토그램 분포, 명도의 분포도를 보고서 여기서 뭐 흰색 쪽을 더 많이 할지, 검은색 쪽으로 당기면 흰색이 양이 늘어남을 의미하고 검은색 쪽을 흰색 쪽으로 당기면 검은색의 양이 늘어나고 회색을 검은색 쪽으로 당기면 그만큼 이 사이에 흰색과 회색의 사이에 양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 얘를 회색을 흰색 쪽으로 당기면 검은색의 양이 많아지는 만큼 전반적으로 검은색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겠죠. 자, 우리는 모서리 쪽, 가장자리 쪽의 데이터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흰색의 양을 늘려가지고 이 윗면은 평탄화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쭉 이렇게 당기면 평탄화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쭉 해서 모서리들이 제작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크기도 상관없이 얇은 가닥이든 굵은 가닥이든 다 동일한 베벨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를 노멀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면은 이렇게 트림 시트가 일단 뭐 간단하지만 뭔가가 나오기는 했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떤 추가 작업이냐? 아이고, 여기 있는 트림처럼 요 맨 윗줄은 계속 반복이 되는 트림 시트고요. 나머지는 양 끝이 다 끊어져 있는 트림 시트예요. 그래서 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요 맨 윗줄을 제외한 요 안쪽에다가는 뭐 그런 끊어진 흔적을 추가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맨 윗줄을 내비두고요. 여기부터 이제 다시 블렌딩을 시작할 겁니다. 자, 내리고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그라디언트 리니어 3번을 이용해보죠. 그라디언트 리니어 3번은 이제 뾰족한 형태의 그라디언트예요. 점점 뾰족해지다가 점점 내려가는 형태의 그라디언트고요. 요거를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보면은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입니다. 딱 위로 되게 날카롭게 솟아있는 삼각형에 가까운 느낌의 그라디언트예요. 요런 형태죠. 부드러운 그라디언트는 아닙니다. 보통 뭐 선형 그라디언트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만들 건데요. 양 옆을 자르거나 하는 거를 로테이션으로 90도를 뒤집어 준 다음에 자, 히스토그램 스캔이라고 하는 노드를 꺼낸 다음에 컨트라스트는 1, 포지션을 쭉 늘릴 거예요. 요 히스토그램 스캔의 역할은 뭐냐면은 요 포지션과 컨트라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만약에 0.001이면은 뭐 요만큼의 히스토그램만 잡고 넓힐수록 요만큼 히스토그램을 잡고 또 넓혀서 요만큼을 잡고 또 요만큼을 잡아내고 요 포지션을 기준으로 잡는 영역을 추려낸다. 결국 뭐 스캔한다. 이름 그대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컨트라스트는 말 그대로 컨트라스트, 대비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되게 하드한 마스크로 만들지 아니면은 그냥 부드러운 그라디언트를 유지할지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딱딱한 마스크가 필요할 뿐이니까 컨트라스트를 1로 두어서 포지션을 그냥 쭉 당겨가지고 0.99쯤 하면은 거의 끝에 있는 1픽셀만 떨어지는 느낌이 돼요. 이 상태로 이 녀석과 요 두 개를 멀티플라이로 블렌딩. 이번에는 블렌드를 하는데 멀티플라이를 할게요. 여기가 1픽셀만큼 떨어진 느낌이 아니니까 뭐 포지션에 0.999로만 소수자를 더 입력을 해도 이렇게 거의 1픽셀 가깝게 떨어지는 느낌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다시 연결을 해주면은 요 끝에가 이렇게 잘려서 떨어져 나가겠죠. 뒤에 있는 베벨 값의 결과가 반영이 된다. 여기 사이를 끊어준 만큼 베벨이 형성이 된 거겠죠. 자, 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먼저 요 선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 선에다가 Alt를 누르면은 이렇게 점이 보이는데요. Alt를 누른 상태로 요 점이 보였을 때 클릭을 하면은 정리를 하기 위한 선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먼저 정리를 좀 해보죠. 여기도 Alt 누르고 클릭해서 드래그하고 선을 좀 정리를 해주고, 여기도 Alt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이 친구도 한번 끊어졌는데 얘는 세 가닥으로 끊어놨어요. 제가 기존에 샘플을 제작할 때. 그래서 얘는 세 가닥으로 끊어보죠. 여기 그라디언트 리니어 3번과 히스토그램 스캔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서는 그라디언트 리니어 3번의 타일링 개수를 늘려서 포지션을 좀 줄여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한 줄, 두 줄이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도 요 상태죠. 딱 요 상태를 저희가 원합니다. 끝에도 떨어져 있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씩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요걸 여기다가 또 멀티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블렌딩을 하면은 이렇게 세 가닥으로 쪼개질 거고, 좀 보일 때까지만 쭉 쪼그라뜨리면 돼요. 0.995쯤으로 하니까 되네요.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또 세 가닥으로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으로 이렇게 쪼개졌죠. 자, 트림이 점점 생겨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가장 두꺼운 친구를 한 가닥, 두 가닥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요것도 복사를 한 다음에 타일링을 한 칸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반전할 거예요. 인버트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한번 반전한 값을 히스토그램 스킨에다 넣고 포지션을 좀 줄이면 가운데에 검은색 줄이 가고 양 끝으로도 검은색 줄이 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1픽셀 정도만 남도록 줄여준 다음에 블렌드 노드를 이용해서 멀티플라이 블렌딩.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잇는데 조금 귀찮잖아요. 뭐 그냥 클릭 드래그로 늘릴 수도 있고 하지만 섭디에는 좀 간편하게 선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요 뒤에 있는 노드의 선을 바로 요 앞으로 붙이는 기능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Shift를 누른 상태로 요 뒤에 있는 요 노드 끌어다가 앞에 붙이기 위한 노드의 아웃풋을 클릭만 하면 돼요. Shift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 상태로 앞에 있는 노드의 아웃풋에다가 대고서 클릭만 누르면은 이렇게 옮겨와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결과값이 반영이 된 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만 보면은 벌써 제가 기존에 제작했던 샘플과 거의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뚜껑도 간단하게 제작을 해볼게요. 저것도 뭐 금방 제작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을 이용해서 사이즈만 줄이면 바로 저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가져오고, 먼저 Alt 누르고 클릭, Alt 누르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먼저 선 정리를 좀 해줍니다. 앞으로 가져왔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블렌딩을 하면 되겠죠. 리튼으로
밝게 하기. 요 리튼의 원리는 뭐냐면은 비교예요. 애드는 덧셈을 해서 색상을 밝게 한다면은 맥스, 리튼은 비교를 해서 밝게 해요. 어떤 식의 비교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비교를 했었을 때 더 밝은 쪽에 픽셀을 남기고 어두운 쪽은 그대로 블렌딩을 아예 안 하고 버려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밝게 합니다. 비교 연산자에다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리튼으로 한 다음에 이 녀석의 사이즈를 줄이고 타일링 모드는 아예 꺼버려가지고 네모 쪼가리만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구석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배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걸 연결하면은 여기에 바로 뚜껑 텍스처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뭐 끝에다가 붙어서 생긴다면 뭐 타일링 모드를 아예 버티컬 타일링을 해도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는 거냐? 요게 요 위에랑 아래가 1픽셀만큼 떨어져 있지 않고 아예 다 붙어버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베벨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으니까 요 네모난 것만 1픽셀만큼 이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 한번 클릭하고 그냥 키보드 자판으로 위 버튼을 눌러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옮겨서 끊고 이제 오른쪽으로도 살짝 움직여서 끊어주시면 이렇게 제대로 베벨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살짝 작은 뚜껑 블렌드 연결을 해주고 리튼을 이용을 해서 블렌딩을 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친구를 옆으로 그냥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고 사이즈만 위아래를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트림의 구성은 갖췄습니다. 박스 프랍을 하기 위한 구성은 1차적으로 갖춰놨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좀 되게 딱딱하고 하드한 느낌의 베벨이지만 요 친구는 좀 부드러운 느낌의 베벨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레벨에 있는 회색 쪽을 이 검은색 쪽으로 늘리면은 흰색의 분포가 많아지면서 동그란 느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한계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되긴 하지만 약간 한계는 있어요. 둥그러진 느낌 자체는 생겼지만 여전히 하드한 부분도 고스란히 좀 남아있는 게 보이겠죠. 이런 한계점은 좀 있기 때문에 저거를 극복하면서 할 만한 방법 중에서 제일 간편한 거, 직관적이면서 그거는 커브 노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요 커브 노드의 역할은 먼저 끊고 나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라디언트를 하나 연결을 해보고 자, 눕혀봅시다. 비슷한 방향들에. 자, 커브의 역할은 이겁니다. 이것도 레벨처럼 히스토그램을 조정하지만 요 커브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는데요. 이 커브 데이터를 읽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에 따라서는 모델링에도 많이 동원이 되는 노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꺼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 검은 입력받은 명도의 분포 중에서 어두운 쪽 검은색은 그대로 검은색이 나와라. 요 중간 회색은 그대로 회색이 나와라. 흰색은 그대로 흰색이 나와라. 즉, 요 커브를 이용해서 검은색에 있는 영역의 밝기를 어둡게 할지 밝게 할지, 중간 명도에 있는 요 명도를 어둡게 할지 밝게 할지, 밝은 쪽에 있는 명도를 어둡게 할지 밝게 할지를 결정하는 노드가 커브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 커브 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흰색이고 여기가 검은색, 여기가 검은색이 나오고 여기 요 가운데는 되게 날카롭고 요 끝으로 갈수록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요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다. 요런 느낌의 그라디언트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직관적으로 커브 자체를 그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요 중간 명도에 있는 요 0.5의 밝기 값을 잡아다가 1까지 끌어올리면 여기가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점을 생성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간값은 0.5가 됐죠. 0.5. 그 다음에 높이값. 이제 요거는 위치예요. 명도 분포의 위치를 여기서 잡고요. 그 명도 분포의 위치 값을 기준으로 0.5에 있는 요 명도의 밝기 값을 어떻게 하느냐. 밝게 할 것인지 어둡게 할 것인지. 해서 1로 두고서 여기 있는 점, 탄젠트를 끊어버리면은 요 가운데가 되게 날카로운 느낌의 흰색이 됐죠. 자, 그리고 이쪽을 어둡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처럼 이런 느낌의 그라디언트를 만들려면 요 끝에 있는 게 흰색의 밝기를 어떻게 결정할지죠. 요 흰색이 있는 위치를 어둡게 0으로 끌어내리면 검은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커브 데이터예요. 가중치를 줄 수도 있어요. 조절자를 이용해 가지고 커브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끝은 뾰족하지만 점점 어두운 쪽으로 갈수록 되게 부드러운 아래로 타고르는 곡선이 되는 느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점을 잡고 탄젠트를 꺼낸 다음에 이 탄젠트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쉐이프를 만들어주면은 이런 뾰족하면서도 부드러운 듯한 느낌의 그라디언트를 가진 이런 게 되겠죠. 뭐 노멀을 연결해서 시각화를 해봐도 이렇게 나오겠죠. R 했었을 때. 만약에 이 커브를 가지고 이 그라디언트를 반전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커브의 모양이 반대가 되면 되겠죠. 어두운 쪽에 있는 녀석이 의 명도값을 밝게 할 것이다. 그대로 올려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밝은 쪽에 있는 명도를 어둡게 하고 싶다. 위쪽에 있는 커브를 아래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반전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개념이 오시겠죠?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그럼 요 커브 노드를 가지고 얘를 여기를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거냐? 바로 커브를 조절자를 꺼낸 다음에 요 맨 끝점에다가 커브를 놓고서 그대로 쭉 드래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흰색부터 검은색이 있는 요 명도의 분포가 요 중간값이 선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타고 내려가는 그런 곡선이 되겠죠. 자, 요거를 노멀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둥근 듯한 느낌의 챔퍼링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요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트림으로 바뀌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뭐 두께가 너무 얇은 것 같다 하면은 이 명도의 분포를 레벨을 이용해서 좁혔을 뿐이니까 이 레벨의 범위를 넓혀주면은 좀 더 두꺼운 느낌의 트림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 다음은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꼭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보통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 노멀 맵을 생성을 할 때 그냥 요 일반적인 노멀 맵을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 노멀 컨버트 노드를. 자, 근데 노멀이라는 게 뭔지를 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요 노멀 노드를 보면은 스페시픽 파라미터에 보면은 인텐시티라고 있어요. 노멀 맵의 강도죠. 이걸 올려가지고 명암을 뭐 진하게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약하게 보이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노멀은 명암에 관여를 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명암이 절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얘는 결과론적으로는 명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왜 노멀의 강도가 올라갔더니 명암이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 인과관계가 뭐냐면은 그겁니다. 노멀은 누누이 버텍스 노멀 때부터도 강조하고 있지만 면이 바라보는 정보입니다. 면이 바라보는 정보예요. 그래서 명암이 짙어 보인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면들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나 각도가 대단히 크다 보니까 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반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완만한 각도면은 거의 정면에 있는 무언가 대상을 반사를 할 테니까 그럼 반사되는 그런 색상들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명암이 그런 대비가 약하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하지만 인텐시티 값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이제 더 이상 정면이 아니라 심하게는 측면 가까이 반사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는 정면에서 반사하는 색상과 요 모서리 쪽에서 반사하는 측면에서 반사하는 그 색상들의 갭이 그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명암이 강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노멀은 명암 그 자체가 아니라 명암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지만 그 어떤 요소냐? 얘는 바로 면이 바라보는 정도. 면이 바라보는 각도가 클수록 주변의 빛을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고 되돌리는 방향, 각이 커지기 때문에 그 대비차가 커서 짙어 보인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러면은 얘는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즉 각도에 대한 정보거든요. 근데 이 그냥 강도 값으로는 이 트림이 어디를 바라고 몇 도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이걸로는 어떻게 추측할 수가 없어요. 뭐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도를 이렇게 올리고 늘려봐야 얘가 뭐 45도를 바라보는 건지 90도를 바라보는 건지 0도인지 아니면 뭐 30도인지 그거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요 노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노멀 맵은 기준 없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단순히 트림 시트가 아니라 타일 맵을 만들 때조차도 굉장히 안 좋아요. 되게 부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런 형태의 하이 폴리곤이 있다면은 그걸로 베이크한 결과값과 얘로 그냥 눈대중으로 만든 것은 결코 같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도 노멀 맵을 구울 때 일종의 그 기준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만들고 노멀 맵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 즉, 베이크 했을 때의 그런 표면적의 크기와 뎁스를 기준으로 나왔을 때의 노멀 맵과 정확하게 동일한 강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 타일 맵을 만들 때 말고도 뭐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 여러 가지 그런 포트폴리오용 그런 트릭 모델 같은 거를 만들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만 해요. 자, 먼저 요 하이트 맵 데이터를 요 하이트 아웃풋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델이 실제로 하이트맵을 기준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3D 뷰 쪽에 머티리얼즈를 눌러서 디폴트 에디트를 누르면은 요 머티리얼 파라미터가 나와요. 여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하이트라고 있고요. 먼저 요 하이트 시각화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테셀레이션 팩터, 즉 서브디바이드를 먼저 늘려서 하이 폴리곤으로 만들어 주고요. 퐁테셀레이션은 하이트맵을 베이크한 그런 로우폴과 하이폴에서 추출한 하이트맵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서브디바이드가 부드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터보 스무스를 건 것처럼 테셀레이션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퐁테셀레이션을 쓰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트맵 작업을 할 때는 퐁테셀레이션을 키고서 강도를 올려도 생각보다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안 키셔도 돼요. 테셀레이션 팩터만 16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요거죠. 하이트 레벨. 저 하이트 레벨이 뭐냐면은 0.5가 초기 값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0.5는 일종의 하이트 레벨은 임계 값이에요. 그래서 기준치인데 요 입력받은 하이트 맵에서 0.5보다 밝으면은 튀어나오고 앞으로 0.5보다 어두우면 들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요 커브, 요걸 연결해서는 그거를 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뒤에 있는 각진 걸 기준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자, 요걸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0.5죠. 여기쯤이 0.5고 요거 위로는 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제 상태가 되고요. 요거 뒤로 어두운 애들은 뒤로 오히려 후퇴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이트 스케일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마치 요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들어가고 나오고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해서 하이트 스케일을 올리면은 모서리 쪽에 이렇게 접히거나 꼬이는 느낌이 좀 드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 챔버 박스에서는. 그래서 권장은 하이트 레벨을 0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0보다 작은 픽셀이 뒤로 들어갈 일은 당연히 없을 테니까, 즉 하이트 레벨을 0에다 두면은 0보다 밝은 모든 픽셀을 그냥 앞으로만 튀어나오기만 해라 해요. 뒤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하이트 스케일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기만 하지 뒤로 들어가는 상태는 없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하이트를 교체를 하고요. 여기서 Shift 클릭해서 앞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트림 시트를 만들 때 중요한 거, 그거는 요 머티리얼의 에디트로 넘어가서 하이트 스케일을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느냐. 자, 요런 겁니다. 여기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선을 쭉 그었을 때 요 사이각도가 요 곡률의 각도 있죠. 이게 마치 여기 평면과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요 접점을 이었을 때 요 각이 마치 그거예요. 45도. 딱 45도 직각 기준으로는 이렇게 45도의 베벨이고 이 사이는 딱 직각이 나오도록. 그래서 여기가 직선상으로는 이렇게 이었을 때 직각에 가까운 느낌이 되도록 요 하이트 스케일을 조정을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1.05cm만큼 튀어나왔을 때 거의 얘가 요 사이 각도가 45도, 그리고 요 빗변과 요 빗변의 요 사이 각도가 90도에 가까운 느낌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거 볼 수 있죠. 뒤에 레벨에다가 그 커브 노드로 곡선으로 교정하지 않고 직선으로 교정했었을 때 여기가 뭐 지금 상태로 보니까 조금 직각이 아니군요. 조금만 더 튀어나오게 해서 딱 직각 같은 느낌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이렇게 봤었을 때 앞으로 옮기면은 이 상태면 이제 딱 직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직각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트림 시트가 그런 박스 같은 데에 챔퍼링의 직각면에 챔퍼링 이제 매핑을 했었을 때 둥근 듯한 느낌의 챔퍼링이 올바르게 나오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씬에서 요 라운드 큐브가 아니라 큐브로 해서 그냥 모서리 정보를 다 날려버리고 일단 하이트 스케일을 다 꺼뜨려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 버렸을 때 이 친구는 살짝 과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아이고 요걸 기준으로 한 번 더 봐야 되겠군요. 아, 얘가 세팅이 안 됐구나. 여기에 있는 그 챔퍼링이 1. 아까 1. 아이고 약간 헷갈려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군요.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그 챔퍼링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잡고 넘어와야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저 챔퍼링이 올바르게 나오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먼저 요 뎁스가 올바르게 튀어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어쨌든 직각이 됐죠? 거의. 이렇게 했었을 때 거의 직각이 되는 상태가 되도록 베벨을 튀어나오도록 맞추고 다시 앞으로 연결. 그럼 이 상태가 직각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일 때 이 노멀이 과연 요만큼 튀어나왔을 때 면이 바라보는 각도에 해당하는 노멀인가 얘가 아닐 확률이 있다는 거죠. 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아까 박스로 옮겼을 때에도 큐브로 옮겼을 때에도 요 모서리 쪽이 딱 요 사이에 하이라이트가 맺히면서 딱 부드럽게 둥글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오묘한 상태로 되어 있죠. 요 부분의 노멀은 하이폴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 챔퍼링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챔퍼링이라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은 노멀 맵의 강도가 강하다, 세다라는 의미죠. 그 부분 좀 낮아져야 됨을 의미하기도 하죠. 달리 말하면은. 근데 요거를 요 상태로 두고서 감으로 잡는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죠.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딱 한 방에 잡기 위한 노멀 컨버팅 노드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 노드가 뭐냐면은 하이트 투 노멀 월드 유닛이라고 하는 노드예요. 자, 얘도 노멀 컨버팅 노드고 얘도 노멀 컨버팅 노드예요. 근데 파라미터를 보시면 얘는 그냥 인텐시티, 각도 기준으로 살펴보는 강도의 개념이 아니고 강도의 개념이 아닌 그냥 무턱대고 강도라는 것만 노출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하이트 투 노멀 월드 유닛은 파라미터가 두 개가 됐어요. 자, 하나는 서피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하이트 뎁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기준으로 이 면이 바라보는 각도를 측량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느냐. 자, 서피스 사이즈는 뭐냐면은 모델이 갖고 있는 표면적 중에서 가장 큰 표면적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이트 뎁스는 이 표면적으로부터 얼만큼 튀어나왔냐라는 그 높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피스 사이즈랑 하이트 뎁스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은 정확하게 이 챔퍼링이 딱 45도 각도다 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피스 사이즈는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라는 건데, 기본값은 300cm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박스는 300cm 아니에요. 이 표면적의 센티미터는 얘는 1m짜리 큐브이기 때문에 100cm입니다. 이게 어떻게 1m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그거는 3D 뷰에 있는 여기 씬 스탯을 보면은 바운딩 박스 사이즈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요게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그런 꼭지점에 대한 가로 세로 깊이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랬었을 때 얘가 이렇게 가로 100 그리고 세로 100 깊이 100에 해당하는 100cm짜리의 큐브 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큐브라는 걸. 그렇다면은 이 녀석의 면적의 사이즈는 100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서피스 사이즈도 당연히 10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면적의 사이즈는 구했는데 하이트 뎁스 얼마나 튀어나왔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 같겠지만 우린 알아요. 왜냐? 아까 이 모델을 요만큼 튀어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조절했던 게 바로 머티리얼의 디폴트 에디트에 있는 하이트 스케일이에요. 얘가 단위가 센티미터입니다. 즉 지금 100cm짜리 표면에서 1.28cm만큼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트 스케일, 요게 하이트 뎁스죠. 이 값을 하이트 뎁스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했을 때가 딱 100cm짜리 표면적에서 1.28cm만큼 튀어나왔을 때의 면이 바라보는 각도를 의미해요. 요게. 요렇게 해야만 딱 정확하게 측량된 형태의, 측정된 형태의 노멀 맵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가 인텐시티가 3이었죠.
3이었을 때랑 네, 뭐 1.28일 때랑 다행히 뭐 크게 차이는 없네요. 크게 차이는 없군요. 어쨌든 이 상태가 가장 정확한 노멀 맵을 뽑아낸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로 서피스 사이즈가 100이 많고 하이트 뎁스가 저게 정말 센티미터가 맞기나 한 거냐. 그거를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하나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요. 여기서 쉐이프에서 제가 자주 주변 분들한테 증명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꺼내 볼게요. 자, 피라미드를 꺼내고 하이트 투 노멀 월드 유닛을 꺼내서 입력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 서피스 사이즈는 100cm니까 노멀을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 박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볼 거냐면요. 자, 하이트를 연결을 해주고요. 요 머티리얼에서 에디트로 넘어가기 전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 박스를 이제 어떤 식으로 튀어나오게 만들 거냐? 딱 이렇게요. 딱 요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여기가 딱 평행하게 평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노멀의 강도 값을 하이트 뎁스, 요 머티리얼에 있는 그 하이트 스케일이 입력한 값을 노멀 맵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랬다면은 여기를 이제 평면으로 보이게끔 튀어나오게 만들었으면은 여기서 반사하는 상도 마치 거울면 같이 평평하게 반사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 상태를 딱 입력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머티리얼 디폴트 에디트로 넘어가서 얘를 하이트 스케일 0에다 두고, 하이트 레벨을 0에다 두고 얘를 튀어나오게 만들게요. 뭐 10cm 튀어나왔고요. 20, 30, 40, 50cm. 50cm 튀어나오게 만드니까 딱 평평해졌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게 센티미터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죠. 이게 왜 50cm인데 정말로 왜 센티미터냐? 그죠? 50인데 딱 요만큼 나왔잖아요. 자, 요 박스에 요 박스의 길이는 100이죠. 근데 여기에 삼각형 모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만큼 튀어나왔는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요 사이 각도는 90도죠. 그렇다는 거는 얘랑 얘가 정확히 대칭만큼 앞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거고, 요 가운데 점과 요 변은 당연히 50cm니까 튀어나온 것도 당연히 50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말로 하이트 스케일에 입력한 값은 정확하게 센티미터로 동작한다라는 걸 우리는 일단 알아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하이트 뎁스에다가 50cm를 그대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탈릭 1 러프니스를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켰을 때 반사의 상이 정말로 반듯한 거울면처럼 딱 평면처럼 반사를 하고 있죠. 요 가운데 심이 끊어진 것만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평면처럼 반사하고 있습니다. 상이 이상하게 더 갈라지거나 다른 쪽을 반사하고 있지도 않아요. 딱 거울처럼. 그래서 오소그래픽 퍼스펙티브 정확하게 거울처럼 반사하죠. 상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가운데 선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나뭇잎이 위치가 위쪽이 보이면서 아래쪽이 그대로 연속성이 있게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서피스 사이즈랑 하이트 뎁스만 우리가 정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올바른 값만 입력을 한다면은 베이크한 것과 동일한 그런 높이랑 표면적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걸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구한 요 값이 정확하게 45도 베벨 텍스처가 되었다라는 것도 증명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은 뭐 일단 노멀맵 작업은 완료가 된 겁니다. 네, 노멀맵 작업은 1차적으로 완료가 된 거예요. 뭐 여기서도 뭐 더 추가한 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거의 러프니스랑 메탈릭과 컬러에 의존해가지고 그런 쇠질감을 많이 내는데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노멀맵 작업은 이걸로 끝이고요. 자, 이제 나머지 재질 맵을 한번 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재질 맵은 뭐 1차적으로 메탈릭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메탈릭을 1에다가 두고서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메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금속은 기본적으로 밝게 텍스처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는 PBR 메탈 리플렉턴스라고 하는 노드를 제공을 해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금속의 베이스 컬러 값의 프리셋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일단 아이언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은 요게 우리가 익히하는 그 강철이죠. 금속의 강철의 색깔이 되는 거죠. 자, 뭐 요걸 기준으로 바로 작업을 좀 쭉쭉 해볼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취향껏 꺼내고 싶은 그런지 텍스처를 먼저 꺼내주시면 돼요. 저는 뭐 요 7번을 꺼내서 한번 해볼게요. 7번이 뭐 적당히 끓긴 것도 있고 찍힌 것도 있고 뭔가 이런 자국들이 좀 많아서 뭐 다양한 재질에 다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요걸 통해서 먼저 인터넷에 그런지 텍스처를 몇 개 검색을 해보죠. 네, 여기 그런지 텍스처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텍스처 중에서 뭐 요걸 좀 이용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거냐. 자, 요 그라디언트 맵을 꺼내서 그런지 맵 7번이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라디언트 맵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요 그라디언트 맵의 역할은 커브랑 좀 비슷하긴 해요. 커브랑 비슷한데 검은색의 명도 값에 어떤 컬러를 넣을 것이냐 또는 검은색이 있는 명도를 뭐 밝게 할 것이냐 어둡게 할 것이냐 같은 커브랑도 동일한 원리로 동작을 하긴 해요. 커브랑은 다르게 컬러 값도 개입시킬 수 있는 거죠. 요 입력받은 부분에서 검은색 명도 위치에다가 빨간색을 넣을 것이냐 파란색을 넣을 것이냐, 요 중간 명도에 해당하는 요 회색 부분에다가는 뭐 초록색을 넣을 것이냐 빨간색을 넣을 것이냐, 흰색인 부분에는 뭐 검은색으로 할 것이냐 또는 초록색으로 할 것이냐, 이런 명도 분포를 위치 데이터 삼아 가지고 해당 위치에 원하는 컬러를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노드죠.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색을 지정을 해줄 건데, 하나하나 색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게 뭐냐면은 요 텍스처를 그대로 긁을게요. 어떤 식으로 긁느냐, 요 밑에 있는 픽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긁으면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렇게 마커가 생기는데 요 마커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한 다음에 떼면은 이렇게 드래그한 오케이, 이렇게 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우스로 여기부터 먼저 클릭 드래그를 했죠. 이 클릭 드래그를 시작한 지점이 검은색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그을수록 여기 마우스가 지나친 궤적에 따라서 여기에서 맨 끝은 여기 있는 색깔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처음은 여기 있는 색깔이 들어가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컬러 데이터를 끌고서 가져왔으면은 이렇게 색상이 꽤 랜덤하고 어떤 알 수 없는 형태의 노이즈 형태로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자, 여기서는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랑 바로 블렌딩 하진 않을 거고요.
얘랑 블렌딩 할 거예요. 요 딱 회색이네. 요 HS는 빵이고 밸류가 0.5인 친구랑 바로 블렌딩을 할 겁니다. 요 두 개를 취향껏 오버레이 같은 걸로 블렌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요 오버레이의 역할은 뭐냐면은 블렌딩 오퍼레이터 중에서 다른 애들은 그냥 간단한 생각보다 단순한 연산인데 오버레이는 약간 복잡해요. 오버레이는 입력받은 명도를 기준으로 0.5보다 밝을 때는 이제 덧셈과 같은 느낌으로 밝아지고요. 0.5보다 어두운 친구들은 멀티플라이 형태로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0.5를 경계로 더 밝아지거나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0.5는 원 색깔을 그대로 출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퍼시티가 1이다. 근데 지금 이 컬러랑 0.5랑 블렌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색깔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근데 이 상태는 이제 오퍼시티만 조금 낮춰가지고 이렇게 얼룩이 덜룩이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해서 베이스 컬러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뭐 뭔가 먼지 같은 뭔가가 이렇게 좀 들어갔죠. 뭐 조금 더 진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요. 이 정도 돼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제 또 그런지 텍스처를 또 하나 얹어다가 뭐 추가하고 싶으신 걸로 얼마든지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요걸 이용해서 또 그라디언트 맵을 연결을 하고 이 그라디언트 맵에 에디터를 이용해서 또 색상을 가져옵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 그라디언트, 또 이미지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약간 녹슨 듯한 느낌의 뭔가 딱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요 사이에 선을 바꿀 때에는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데 바꾸고 싶다. 그럼 두 줄 다 선택을 해서 X 버튼을 누르면은 요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오버레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딱지가 앉은 듯한 느낌을 이렇게 블렌딩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밑에가 이제 다른 여백을 넣으려고 쓴 거긴 하지만 너무 아래쪽에만 디테일이 몰린 것 같아서 요 그런지 맵의 랜덤을 바꿔주죠. 랜덤 시드를 바꿔서 좀 위쪽으로 배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해서 컨트라스트 좀 내려주고 밸런스 좀 올려서 좀 오, 이렇게 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걸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뭐 긁힌 자국도 한 번 더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긁힌 자국. 긁힌 자국은 이제 스크래치 제너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스크래치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하고요. 이렇게 긁힌 자국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이에요. 그래서 뭐 개수를 늘려줄 수도 있고, 여기서 에지 위스를 늘려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요 둘을 이번에는 블렌딩을 하는데,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컬러는 컬러끼리, 흑백은 흑백끼리만 블렌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렌딩 오류가 났을 때는 이제 다른 성분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라디언트 맵을 연결만 해주면은 요 녀석을 컬러 데이터로 변환을 하면서 블렌딩을 할 수 있게 돼요. 요 상태로 뺄셈을 하면은 요것과 요것을 뺄셈. 근데 요 블렌딩 오퍼레이터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언리얼 엔진이나 다른 노드들을 보면은 블렌딩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묘하게도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의 블렌드 노드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산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곱셈이나 덧셈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값이 같은 가완성의 성질을 지니지만, 뺄셈 나눗셈은 순서가 다른 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른 비가완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뺄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요거 빼기 검은색 하면은 당연히 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요거 빼기 흰색을 하게 되면은 검은색이 나오는 거죠. 1을 빼버렸으니까. 요거 빼기 1을 하니까 검은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연산 순서는 되게 중요하다.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요 검은색 스크래치는 조금 더 살짝만 주는 느낌으로 해서 좀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은은한 스크래치 디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금속은 보통 밝은 색으로 칠하기 내지 또는 이런 금속 템플릿을 받아서 매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실제로도 맞아요. 하지만 왜 회색을 기준으로 블렌딩을 했느냐? 게임 엔진에서 이 발색을 낼 거기 때문이에요. 어떤 식으로 내느냐? 요것과 요거를 오버레이 블렌딩을 하면은 결국 0.5보다 밝은 쪽이 있으면 밝은 색의 색상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금속의 색상과 요 중간 명도 0.5를 기준으로 0.4 몇에서 0.55 몇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회색에 가까운 텍스처랑 요 녀석이랑 블렌딩을 하면은 오버레이로 그러면은 요 색깔이 주가 되면서 틴트 컬러로서 이런 노이즈들이 포함이 되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색깔을 엔진에서 복원해서 쓰는 거죠. 금속의 색깔을. 이런 구조로 갈 겁니다. 그래야 왜냐면은 저는 이런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래야만 이제 오브젝트의 뭐 버텍스 컬러로 저는 색깔을 많이 제외하는 편이에요. 이게 텍스처를 트림 시트를 색깔별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텍스처의 장수가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해요. 너무 많은 텍스처가 들어가야 되죠. 금색을 내기 위한 메탈, 뭐 그냥 무쇠를 내기 위한 메탈 그런 텍스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메모리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한 수단이 회색으로 약간의 틴트 컬러나 녹슨 듯한 느낌들이 들어간 거를 미세하게 매핑한 이런 회색 텍스처와 버텍스 컬러를 칠한 요 색상 정보랑 오버레이로 블렌딩을 해가지고 요런 틴트 컬러가 조금은 살지만 대체적으로는 버텍스 컬러의 색깔을 따라가게 되는 요런 형태의 텍스처를 최종적으로 엔진에서 쉐이더로 처리해서 아웃풋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텍스처 한 장만 있으면은 버텍스 컬러에 메탈 컬러를 칠했다. 그럼 요런 텍스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골드를 냈다. 그럼 금색이지만 약간 이런 얼룩이덜룩이가 들어간 요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다가 코퍼, 그러니까 동색깔 같은 거를 버텍스 컬러를 칠하고 얘랑 블렌딩을 했다면은 동색에 가까운 그런 얼룩이덜룩이 텍스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그 금속의 이런 표면 재질은 매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프니스 제작을 위해서 이런 컬러 정보가 있으면은 화면의 그런 재질이나 색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니까 먼저 유니폼 컬러를 하나 꺼내서 회색으로 연결해서 이제 룩 디벨롭먼트를 하기 좋은 상태, 재질을 파악하기 좋은 상태로 바꿔준 다음에 러프니스 작업을 해볼게요. 자, 러프니스 작업은 절대로 정면 기준으로 웬만해서 작업하지 마세요. 러프니스의 작업은 항상 눕혀놓고 작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나 수평에다가 두고서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프레넬 리플렉션, 그 매질이 가지고 있는 굴절률에 따라 가지고 반사율이 달라요. 각도에 따라서. 그거를 보통 프레넬 리플렉턴스 디그리 제로라고도 많이 불러요. FO라고도 약어로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다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죠. 구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금방 티가 나요. 여기서 스피어를 꺼내놓고, 자, 색깔을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자, 요를 썼을 때 정면에서의 반사율은 비금속이든 금속이든 떨어져요. 생각보다. 근데 가장자리로 갈수록 주변 환경에 대한 반사율이 점점 올라가요.
정면에서는 주변 환경의 반사율이 떨어지고 가장자리는 높다. 이게 프레넬 반사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찰자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반사되는 반사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정면에서 하이라이트가 좀 덜 보인다는 이유로, 정면에서 이렇게 덜 보인다는 이유로 러프니스를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요 정도면은 정면에서도 번들번들거리고 잘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작업을 했더니, 엔진에 올라가서 캐릭터로 뛰어다니다가 사선이 되는 순간 물체가 너무 확 타버리는 거죠. 반사율이 올라가서 측면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서 왜 엔진에서 왜 이렇게 캐릭터로 뛰어다니는데 뭔가 프랍이나 건물을 봤더니 왜 이렇게 번들번들거리고 너무 확 날아가지? 나는 이 정도로 러프니스 작업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의도한 건 이건데 왜 이 정도까지 보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프레넬 리플렉션, 프레넬 반사에 의한 그런 스네러 법칙에 의한 문제점이죠. 그래서 반사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수평에 가까운 느낌으로 두고서 작업을 해서 요 정도 번들거림이면 딱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야 정면에서 번들거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이 상태가 훨씬 더 정확한 반사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기준으로 작업하기보다는 수평 기준으로 작업하시길 권장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회색으로 둔 상태에서 러프니스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뭐 기초 러프니스 상태로는 너무 번들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줄여보시죠. 조금 한 0.4, 그래도 금속이니까 약간 번들거림을 의도한다면 이 정도 번들거림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아까 0.25 정도면은 너무 다 타는 느낌이죠. 0.4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정면에서도 뭐 충분히 번들거리는 것 같습니다. 모서리 쪽으로 갈수록 충분히 쨍한 느낌도 들고 있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뭐 앞서 사용했던 노이즈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블렌딩을 해도 괜찮고, 다른 노이즈를 섞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요거 가지고 그대로 써볼게요. 대신 랜덤 시드만 바꿔서 요 노이즈의 그 느낌만 바꾸고. 자, 얘가 근데 타일링이나 기계적인 느낌이 너무 드는지 아닌지 이 상태로 파악할 수 없으니까 2D뷰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을 하는데 되게 기계적인 느낌 있죠. 그러니까 랜덤 시드를 계속 바꿔가면서 좀 덜 기계적인 느낌이 들도록, 조금 덜 기계적인 거 같네요. 이 상태로 두고서 좀 작업을 해보자. 이 두 개를 블렌딩 할 필요 없이 이 녀석을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해도 되긴 하겠죠. 레벨 노드를 이용해서 먼저 연결을 하고, 이렇게 수평으로 눕힌 상태에서 레벨을 이용해서 좀 잡아가는 거죠. 이렇게 좀 번들거리는 느낌 상태가 좀 0.4 가까이 되었을 때 상태를 보고서 조금 더 번들거려도 된다면은 더 하고, 그다음에 거칠기가 조금 더 보여야 될 것 같은 부분도 좀 조정을 잘 해주신 다음에, 또 중간 명도를 조정해서 거친 흔적을 조금 더 많이 남길지 아니면 매끈한 흔적을 더 많이 남길지도 잘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너무 거친 느낌은 없어도 되겠네요. 좀 기계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애매모호한 플랫한 상태로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쨍한 느낌일 땐 덜 보였다가 이제 딱 정면에 가까이 했을 때 거친 느낌도 좀 드네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거친 느낌과 매끈한 느낌이 좀 적절히 섞여 있으면서도 이제 프레넬 반사에 의해 가지고 수평으로 빛을 등지거나 이렇게 사선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런 경우일 때 재질감이 너무 두드러지거나 튀지 않는 느낌,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이 녀석 블렌딩을 해보죠.
여기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기계적인 타일링이 있는지 없는지 랜덤 시드를 돌려가면서 체크를 좀 해서 이 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끄고, 자, 요것도 뭐 애들을 이용해서 덧셈을 한 다음에 살짝 낮춰보시죠. 그래서 조금 더 거친 느낌이 혼합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또 눕혀서 조금씩 덧셈을 올려가면서 살펴보면은 요런 살짝 오일 때 묻은 듯한 느낌, 요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빛의 각도에 따라서 거칠기가 은은하게 보이다가도 빛을 조금이라도 등지는 순간부터는 좀 덜 보이는 듯한 느낌. 네, 이렇게 한번 잡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스크래치 디테일도 아쉬운 대로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랜덤 시드를 바꾼 다음에 기계적으로 타일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체크는 좀 해주고, 오케이, 요 정도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은 좀 긁혀가지고 미묘하게 코팅이 조금 벗겨져서 조금 더 매끈한 밑에 부분이 드러났다 같은 느낌을 의도하기 위해서 두 개를 서브트랙트로 뺄셈을 하고서 연결을 일단 하면 여기저기 매끈한 뭔가가 많이 보이겠죠. 이것도 잘 눕혀둔 상태에서 라이팅도 조금씩 회전해 가면서, 라이팅 회전은 컨트롤 시프트 우클릭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회전한 상태에서 서브트랙트를 조금만 은은하게 스크래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정면으로 와서 정면 뷰에서도 회전했었을 때 은은하게 보였다 없어졌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은 은은하게 작업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군요. 자, 요 위에다가도 이제 또 다른 노이즈, 이번에는 프랙탈 썬베이스라고 하는 노이즈를 이용을 해볼게요. 짜글짜글한 노이즈를 만들 때 좋습니다. 러프니스를 올려서 조금 짜글짜글한 느낌이 되도록 한 다음에 뒤에 히스토그램 스캔을 연결해서 포지션을 살짝만 늘려주면은 이렇게 거친 입자가 조금 드러나요. 컨트라스트 좀 올려볼까. 조금 거친 입자가 보일 수 있도록, 입자가 너무 많지는 않도록. 오케이, 요렇게 좀 산만하게 흩어진 듯한 느낌으로 바꿔봤습니다. 요 두 개를 또 서브트랙트로 뺄셈으로 또 블렌딩을 하면은 저 점들이 약간 매끈한 윤기처럼 보이겠죠. 예, 가까이 갔었을 때, 그쵸, 이런 매끈한 윤기. 이것도 정면 기준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눕혀서 반사가 지나치게 높은지 아닌지를 조금씩. 근데 생각보다 높은 것 같진 않군요. 그래도 조금만 더 약간.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네요. 별자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은은한 느낌으로 이렇게 맺혔다가 사라졌다 하는 느낌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더 블렌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러프니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색인 상태에서 재질감이 올바르게 나오는지 아닌지도 그대로 체크를 해서 룩 디벨롭먼트도 맞췄고, 그리고 노멀 범프조차도 이게 서피스 사이즈랑 하이트 뎁스 기준으로 올바르게 튀어나온 건지 아닌지도 룩 디벨롭먼트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베이스 컬러를 연결했었을 때 이 모습만 이제 적절히 체크를 해주면 이 작업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뭐 무난하게 된 것 같군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벌써 텍스처링을 하는 과정에서도 룩 디벨롭먼트를 이미 한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올바르게 보여야 되는지 아닌지, 또는 엔진에 들어갔을 때의 결과값이 괜찮을지 아닐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잘 살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만 좀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텍스처링을 하시면은 언리얼 엔진에 올라가도 생각보다 타거나 또는 너무 어두워 보이거나 그런 문제들을 웬만해서 많이 방지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리얼 엔진용으로
익스포트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있는 요 비트 수가 중요합니다. 비트 수. 언리얼 엔진은 기본적으로 8비트 이미지만 지원해요. HDR처럼 그런 스카이박스로 쓰기 위한 이미지가 아닌 이상은 8비트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컬러 데이터를 16비트로 들고 갔다가는 요 컬러 텍스처가 아니라 sRGB 요 마스크맵 상태로만 취급이 되는 걸로 동작을 해서 이런 발색을 올바르게 얻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쉐이더에서 관련 처리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성능 낭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비트 수를 정확하게 커팅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 컬러 데이터는 요 유니폼 컬러가 8비트고 요 노드에서 요 조그만 점이 찍혀 있는 쪽이 A예요. 얘를 기준으로 비트 수랑 해상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미 유니폼 컬러가 8비트인 상태로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애들도 모두 상속을 받아서 8비트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대신에 노멀 맵 같은 경우가 16비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전빵 커팅을 위해서 뒤에 블렌드 노드 하나 꺼내다가 아웃풋 포맷을 8비트로 바꿔요. 이 상태로 연결을 하면은 노멀 맵 품질 저하 없이 8비트로 언더커팅이 됩니다. 정보량이 쪼그라든 거죠. 이제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작업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합치고 나서 줄여도 됩니다. 왜냐면 언리얼 엔진을 들고 갈 때에는 마스크 맵을 들고 가서 오클루전, 러프니스, 메탈릭 같은 그런 재질을 표현하기 위한 텍스처 성분들을 한 장의 텍스처로 패킹을 하죠. 그 과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RGBA 머지를 누르면은 각 채널별로 패킹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의 기본 구성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언리얼 엔진의 기본 구성인 메탈릭이 B 채널에 들어갈 거고 G 채널에가 앰비언트 오클루전인데 이번에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베벨에다가 표면에 요철량 정보도 없어가지고 AO로 쓸만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도 한몫해요. 그래서 오클루전에 빨간색이죠. 오클루전, 러프니스, 메탈릭, 그리고 알파 채널을 일단 한번 메꾸고 그러면은 첫 번째 들어온 인풋에 의해서 이미 8비트로 결정이 났네요. 만약에 얘가 처음에 들어오는 게 16비트 이미지였으면은 이런 것처럼 그러면 16비트가 됩니다. 이러면은 뒤에서도 블렌드 노드를 이용을 해서 아웃풋 포맷을 8비트로 좀 깎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높아시면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텍스처를 한 장 더 쓸 거예요. 무슨 텍스처냐면은 요 모서리가 까지는 듯한 효과를 엔진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보가 하나가 필요한데요. 바로 커버처 정보예요. 모서리 정보. 그 모서리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요 커버처 소벨이라고 하는 노드를 꺼내서 노멀맵이랑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정보가 생기는데 얘가 둥근면 정보보다 보니까 요 모서리를 제대로 잘 잡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요쪽이 아니라 이 녀석을 이번에는 그냥 얼치기 노을만 정확하게 구한 게 아니라 면이 바라보는 각도가 얼추 있기만 해도 제대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대충 넣어두고, 즉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부수적인 효과를 생성할 때 쓰는 용도로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타일맵용으로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버처 소별로 하면은 요 모서리 정보가 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이냐? 그라디언트 맵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한번 하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열어서 이 녀석을 이제 요 흰색 선만 깔끔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날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운데 대략 부근에다가 찍고 포지션을 0.5로 하면은 딱 요 0.5 위치를 이제 변경할 상태가 되었죠. 이 상태로 밸류를 0으로 하면은 회색이 전부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딱 요 커버처 데이터 중에서도 컨벡스, 즉
요 철에서 요가 들어가는 건가? 철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철에 해당하는 부분만 딴 거예요. 이 커버처라고 하는 데이터는 두 가지 데이터가 섞인 거예요. 컨벡스, 철이고요. 그리고 컨케이브, 요라는 데이터. 즉 들어감과 나옴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튀어나온 데이터만 잡아주는 겁니다. 요 뒤에다가 디스턴스 노드를 이용해서 베벨화 해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타일링 모드도 꺼서 끄트머리에서 쓸데없이 값이 나오는 거를 좀 방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보니 여기다 한 번 더 끊어줘야 되는군요. 저희가 또 얘를 한번 끊어주죠. 얘는 얘랑 블렌딩하면 되겠네요. 재활용하듯이 재활용이라기보단 튜토리얼이니까 보기 좋은 형태로 아래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두 개를 멀티플라이 블렌딩을 해서 양쪽을 검은색으로 끊어주죠. 요거를 Shift 클릭 앞에다가 클릭하면은 요 끝에가 끊어질 거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요 데이터가 이제 모서리 데이터예요. 커버트 데이터입니다. 그 엣지웨어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 마스크맵의 알파 채널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익스포트 데이터가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자, 메탈릭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요 메탈릭 아웃풋 채널은 기본적으로 빨간색 채널만 그대로 받기 때문에 컬러 데이터를 넣어도 R 채널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R 채널에 이미 흰색, 원래는 여기가 오클루전이죠. 오클루전인데 뭐 흰색이 들어갔으니까 메탈릭에 연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뭐 AO에 연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쵸. 메탈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연결해두고, 어차피 R 채널을 오클루전 데이터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연결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를 위한 준비를 하죠.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아이덴티파이어랑 레이블을 M으로 바꿔서 마스크 맵으로 익스포트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멀은 아이덴티파이어랑 레이블을 다 N으로 바꿔서 노멀 맵, 역시 베이스 컬러는 아이덴티파이어 B, 레이블을 B 해서 베이스 컬러를 뽑을 수 있는 상태 만들어주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트림 시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노드 구성은 별것도 아닌데 강의 자체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죠.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났네요. 요거 하나로. 자, 요 텍스트는 이제 요 트림, 지금 요 그래프에서 우클릭을 해서 익스포트 아웃풋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웃풋의 이름 있죠. 우리가 아까 지정해주는 이름이 BNM이죠. 얘네 세 개만 클릭을 해다가 익스포트 아웃풋을 하면은 익스포트가 바탕화면 경로에 전환됐고요. 여기서 경로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바탕화면으로 해봤고요. 클로즈.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베이스 컬러, 그리고 마스크 맵, 노멀 맵, 이렇게 세 장이 딱 깔끔하게 뽑히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트림 텍스처 준비도 완료가 됐고요. 근데 벌써 요 트림 텍스처 하나 제작만으로 강의 시간이 벌써 1시간 30분 가까이가 훌쩍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데칼시트 텍스처는 따로 강의를 한 번 더 촬영을 해서 이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가 하루 이틀 다루거나 또는 그 충실한 전용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만을 위한 전용 강의를 따로 제작을 하지 않으면은 누락이 되거나 생략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구성의 간단한 노드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요거를 따라오시는 데에도 초심자분들은 굉장히 버겁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댓글을 통해서 더 많은 질문을 더 자주 해주시면 그만큼 제가
댓글로라도 모자란 부분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조금씩 메꿔드리고, 향후에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기초 강의를 찍어서 촬영하고 배포하게 될 때 이제 그걸 통해서 기초를 다들 조금 더 잡아가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트림 시트 제작 강의는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데칼 시트를 제작하는 강의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